라이브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천하람 의원 그리고 이기인 최고위원과 함께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요.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역대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산청 그리고 여기저기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로 일주일째를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나 사상자까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국민이 한마음한 뜻으로 빠른 진화를 기원하고 있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산불 방지를 위해선 대책도 집중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화마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가 난 이후에 경북 안동 본인의 고향이죠. 바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사실 정치인이 재난 현장에 내려가는 게 이재민들 피해 주민에게 위안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행보를 해봤을 때 구조나 아니면 진화 과정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는 생각이 좀 달라서 나중에 그런 실질적인 진화 작업이 끝난 뒤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말 몇 마디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2-3시간 눈을 붙이면서 산불 진화에 애쓰는 많은 산불 진화 대원분들을 생각하면은 저희 국회의원이 할 일은 결국 예산과 그리고 법안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리액션이 아주 곱지만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요. 빠른 진화와 수습, 이후 지원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근황 토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챗 GPT를 방송에서 직접 시연해가지고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방송에서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최근에 챗 GPT 이미지 생성 모델이 바뀐 다음에 시도해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에 기사가 났네요. 이재명 얼굴 들어간 25만 건 만든 이준석 무죄 기념에 디자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뭐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일부가 퍼나르면서 25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뭐 숫자도 못 읽냐 그러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 분명히 밝혔죠. 이게 챗GPT가 250만이라고 띄웠지만은 25만 건 디자인을 시킨 거다. 그런데 챗GPT가 숫자나 한글 처리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오류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방송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어제 선고 이후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챗GPT로 이렇게 25만 원권 만든 거 살짝 제가 노트북 들어가지 보여준 다음에 관심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사실 25만 원권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합성한 게 아니라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역사 때 보면은 대원군이 뭘 말했겠죠? 예전에 대원군이 경복궁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일반적인 우리 조선시대 엽전은 뭐가 있죠? 상평통보가 있잖아요. 상평통보가 1원이라고 만약 치면은 단위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 대원군이 어떻게 하면 돈을 한 번에 많이 찍어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당 5전, 당 100전 이런 걸 만들죠. 예, 그게 뭐냐면은 동전인데 이건 5원짜리다, 이건 100원짜리다 자기들이 뻥튀기 된 비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 당 100전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게 보통 엽전 100개랑 똑같은 가격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통될 때 가치는 그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인플레이션의 개념대로 가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나눠준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비판했던 게 아니 나눠주면 뭐하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25만 원 받고 물가가 왕창 올라버리면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25만 원권 뭐 설마 이런 게 발행되진 않겠지만은 돈을 푼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인기를 얻은 챗GPT 화면 말고 어제 그러면 제가 몇 개 또 미공개 썸네일 만들어 본 거 요즘 챗GPT 성능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어 본 게 있는데 몇 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유튜브가 이 챗GPT가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유튜버들이 쓰는 포맷과 그리고 글씨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긴 하던데요. 제 얼굴이 너무 노안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최종 썸네일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공개 썸네일 또 만들어 본 게 뭐냐면요. 예, 이거 다 아시는 뭉크의 대표적인 절규인데요. 절규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와 저를 합성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어달라 그랬더니만은 요런 아주 예술적인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주게 된대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박하고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저는 좀 특성을 못 살린 것 같아가지고 탈락했습니다. 예. 이렇게 챗GPT로 합성, 정보 탐색,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필요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사진도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건 이어지는 주제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방송 시작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화제가 된 말들을 짚어보는 시간부터 해보겠습니다. 말말말 픽입니다. 예. 방탄복 입었지만 봉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방탄복 입은 분이 있죠, 최근에. 다 아시죠, 누군지.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러시아제 소총으로, 소총이 아니라 러시아제 권총으로 뭐 살해하려고 하는 뭐 전직 707 대원인가요? 뭐 이래가지고 그분의 위협을 문자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겠다. 그리고 사설 경호원들을 써가지고 이제 다니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이재명 대표 얘기죠. 이분이 그런데 방탄복을 입고도 막아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얘기인지 한번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이틀째 산불 재난 현장에 나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까지 입고 있었지만은 한 주민이 휘두른 옷가지에 조금 이제 봉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데 갑자기 웬 남성이 다가와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옷을 휘두른 건데요. 곧바로 주변에 있던 그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이분이 그 산불 피해 이런 걸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이 불타고 올해도 또 피해를 입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런 행동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크게 다치거나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당황한 기색은 보입니다. 그런데 뭐 입꼬리는 어제부터 좀 미소가 만연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현장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하고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한 주민분이 항의를 했어요. 예, 사진 다 찍었으면 불 끄러 가자. 예, 이렇게 한 건데요. 3일째 이분 집이 불타고 있다면서 불 끄러 가자고 항의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 끝나고 하자면서 주민의 항의를 끝까지 기다리긴 했습니다만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 항의하는 주민의 말을 다 듣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좀 담긴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말을 했습니다. 주민의 항의에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말한 건데요. 사실 산불 피해 현장 주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뭐 정치인들이 와서 언론 대동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달라, 아니면 정치인들 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고향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도 이제 예안 출신인데 이 예안의 출신으로서 고향의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 이건 현장이 영양이군요. 영양 현장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재명 대표 어쨌든 경북 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갔을 때 본인의 어쨌든 어린 적 삶의 터전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이 아무리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금은 아직까지 지역에 전격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더 이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옆에 있던 윤경희 청송군수가 주민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만요, 이재명 대표가 놔두세요. 저것도 뭐 자기들 나름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테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은 청송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분이 일반적인 시민이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정치를 하다 보면요, 평소에 저런 일반 대중의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라면은 누구보다도 저런 시선을 많이 경험하셨을 분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자기 고향인 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가가지고 저런 일을 겪으셨는데,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말말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되묻고 싶은 마음에 한번 주제로 오늘 잡아봤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차원도 있고요.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읍시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위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입니다. 한덕수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금주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일부 중략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이 산불 재난 극복 대책을 힘을 모으자고 하고는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달라, 그 다음에 헌재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 선고해달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국가적 재난에 총력 대응하자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제가 올리는 글은 대부분 직접 쓰는데, 이거 원고 들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냐. 보시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것 같고, 헌재니 마은혁 재판관이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파란색은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국민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뜻은 참 좋지만은 산불 재난 대책 협조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질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런 거라면은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의 의구심이 들지만은 절대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표현이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말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이슈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조작법 범, 사진 확대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 유죄형을 뒤집고 완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지금 후폭풍이 거센 게 사진 조작 발언 무죄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말했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이 발언을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라고 한 겁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까 해당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근거로서 제시된 건데, 원본은 그냥 어디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본 중 일부 떼어놓은 것이라고 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 보면은 원본 사진인 단체 사진은 9명이 잡혔고요. 그 옆에 사진은 김문기 씨,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 등에서 4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을 확대해서 한 건데, 이게 최초로 이 사진을 공개한 이기인 최고위원만 졸지에 사진 조작범으로 됐다라고 어제도 펄쩍펄쩍 떴는데요. 저도 이걸 단순히 그냥 크롭한 것과 클로즈업한 것의 차이점, 그리고 조작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작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사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진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로 활용됐죠. 전체 사진도 분명히 공개가 되었고, 예, 지금 보면은 모 신문사에서 실제로 이것을 보도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사진도 분명히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네 분이 크롭된 사진도 공개가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긴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가 사진 조작범이다 하면서 사진을 확대했다라면서 패러디물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다음은 김은혜 의원이 조작 현장 실시간 사진이라면서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반려견으로 보이는 강아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확대한 사진을 2분할해서 올렸고요. 예뻐하는 반려견 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확대한 것도 조작이냐 이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황했어요. 예, 지금 원래 어제,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를 때 작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유죄를 상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재명이 다시 유죄 받으면은 막 때려야지. 그런데 그게 예상하던 대로 안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한 얘기를 상당히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보수 정당이 평소에 법치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아무리 이제 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역동작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법원의 판결이 저도 어제 지적했지만은 1심과 2심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판단이 지금까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좀 불신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걸 지적하면 할 때마다 본인들에게 또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김미 의원이 이제 올린 사진인데요.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짚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사진을 자신이 나온 부분으로 확대한 사진을 2분할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뭐 확대한 게 뭐가 조작이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이런 걸 하는데요. 사실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다지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냐면 저게 사실 지금 그냥 비슷한 거 그냥 만들면 어떻게 법리를 다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관해서는 오히려 1심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무죄 가능성 또는 경미한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게 징역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놀라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1심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디폴트로 놓고 이제 지금 나온 문제 판단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점을 되돌려 보면은 오히려 1심이 상당히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경미한 어쨌든 80만 원 정도의 처벌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1심 이전에는 많았다는 것도 이야기 드려야겠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몇 분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사법부가 1심과 2심에서 계속 엇갈린 판단들이 나오는 사안이 많아질수록 사법체계의 안정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건건마다 지적하게 되면요. 오히려 역동작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된 건이 있잖아요. 그게 지기현 판사라는 분이 계속 이제 언급됐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그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구속 취소라는 판단, 그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구속 취소를 하고 나니까 또 그분을 또 무슨 구국의 영웅처럼 이제 보수 진영에서 떠받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이분이 또 앞으로 내란죄 관련한 형사재판을 다퉈야 되는데 이분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한테 중형을 때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또다시 이분 나쁜 사람을 묘사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런 튀는 판단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 한 사람의 이것 때문에 판사나 아니면 이런 사람 인신공격하고 천사화하고 악마화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나중에 역동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좀 평정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재명 대표의 억지 무죄는 사법부의 하나의 덕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차기 대선에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홍준표 대표는 차기 대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하는 것이 좀
불경죄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사법부 하나회라는 거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이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아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홍준표 시장 외에도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 임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헌재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도 그 소속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이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단 나온 거, 저도 왠지 어제 1시간 반 동안 이걸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건 처음부터 아예 무죄를 주려고 작정하고 판결문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어제 그 형사 6부에 계셨던 분들, 고법 형사 6부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짚어보면요. 자, 서울고법 형사 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급, 그러니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작년 2월에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법에 오셨고요. 주로 부패,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법 부장판사들 거쳐가지고 뭐 재판 업무에 지금까지 매진이 하셨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예슬 부장판사, 이분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서 서울의 신목고, 목동 출신이네요. 고려대법대를 나왔고 중앙지법 판사랑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분, 정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12월에 작년에 퇴임하셨는데 최종 후보군 4명 안에 이분이 들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포함되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좀 엘리트 판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최은정, 이예슬, 이 두 분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 곳에 가입하고 활동한 적은 없다고 알려졌고요. 정재호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가지고 이분은 좀 그런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재판부가 바로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라는 점입니다.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 이러저러한 고발을 여당에 사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조국 대표 아들 허위 인턴 발급서 확인서 발급 관련해 가지고는 최강우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 선고했다. 이건 약간 솜방망이 처벌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사실 손준성 검사장은 굳이 말하자면은 여권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재판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죄 줬잖아요. 그럼 여권에 약간 유리한 판단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재판부가 한 게. 최강국 의원 80만 원은 손방망인데 이거는 뭐 야권에서 좋아할 만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쪽에 특별히 편향된 그런 결론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뭐 세게 물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발례들이 나오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이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뭐 고향 찾아다니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처음에 이를 문제가 있었을 때 박정훈 대령의 고향을 그렇게 찾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대동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대동고등학교가 하필이면 2개가 있어요. 하나 어디 있냐? 광주의 대동고등학교. 그리고 하나는 포항의 대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대동고등학교 출신이 알려지니까요. 이 보수 일각에서 그 광주 대동고구나. 그래가지고 광주 대동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님 거기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동고 역시 광주 대동고 출신, 전라도 출신 선대 때부터 뭐 이렇게 민주당 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어가지고 이렇게 항명하는구나 막 이렇게 막 난리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은 박정훈 대령은 경상북도 포항 출신의 포항 대동고를 나온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말 그대로 영남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영남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정한 정치 성향이 있다. 확률적으로는 어느 성향이 높겠지만 그걸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박정훈 대령의 모친 되시는 김봉순 여사님, 예, 포항의 지역 유지로서 사실 새누리당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보수정당 계열을 세우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을 사비까지 들어가시면서 뭐 수도권 일대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몰라도 박정훈 대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굉장히 적극적인 포항에서 지역 유지로 활동하시는 새누리당 적극 지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활동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을 무슨 학명 수계로 만들어가지고 취재하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그 박정훈 대령 모친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그 해병대 관련 사건으로 공궁에 처하니까 정말 반듯하게 군복무 해온, 그래가지고 군사경찰 분과에 있어가지고는 최고까지 올라간 자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항명수계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엮으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고향 먼저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털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선입견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문명사회에서는 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뭐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횡행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2020년대를 우리가 접어선 상황 속에서 그런 선입견을 갖는 행태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그런 거는 단호하게, 따끔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계속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처럼 허위사실 공표를 마음껏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전례를 남겨준 거니까 허위사실 공표 전쟁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글쎄요. 허위사실 공표는 어제도 저희가 뭐가 공표고 뭐가 아니냐, 뭐가 허위사실의 적시냐, 아니면 뭐가 평가냐를 얘기했지만요. 허위사실 공표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고의성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에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선거법이라는 건요.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미한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법이 그렇게 아니면 우리 사법체계 허술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위협을 또 과장해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만 아까 어제 저희가 팁을 알려드린 것처럼요. 약간은 그 정치인들은 이거 없이도 원래 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이 바보, 야는 바보는 어떻게 되면은 기준에 따라 바보라는 기준이 만약 있다면은 적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내 평가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방송 나가서나 아니면 여기저기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한다. 보통 이럴 때는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후폭풍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치인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 정도의 사실관계 오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당선 무효용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준이 완화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선거법 갖다가 대법원에서 우리 그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알려졌던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했던 그 재판에서 어쨌든 TV 토론 과정 중에서 나온 거는 뭐 이렇게 작정하고 한 게 아니니까 뭐 무죄로 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도 기준을 굉장히 넓혀놓은 게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선거법 역사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는 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른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를 봐줬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다 이랬는데 서른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재판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사실 그때 그 20만 달러 수수료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이게 허위사실 공표도요 2가지가 갈립니다. 이게 법에 보면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거법도 강의하네요. 제가 이게 선거법은 너무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다 보게 되는데요. 자,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당선 목적, 낙선 목적 이렇게 있거든요. 당선 목적은 나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진 어떤 표가 깎일 만한 내용을 숨기고 감추거나 하는 방향으로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겁니다. 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상대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저 사람 돈 2억 원 떼먹은 사기꾼입니다 라는 말을 예를 들어 적시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은요 굉장히 중처벌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요 인정되는 순간 1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양형 기준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짓말이야 보는 거죠. 소극적으로 내가 가진 허물을 감추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굉장히 기사회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5월에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을 시킨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있을 때죠.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는데 2심 판결이 그거였는데 그거 깨고 무죄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2023년 9월에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이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는 위증교사,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은 몰라도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1심에서 유죄 세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무죄를 받아버리죠. 예. 그리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서울고법에서 또 무죄를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 가가지고 웬만하면 검찰이 고소하면은 95% 이상 유죄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벌써 법원에서 2번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되는데요. 95%면 0.05죠. 0.05로 제곱하면은 0.0025 정도 나올 텐데요. 이 정도 확률이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반대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서 계속 봐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죄가 안 되는 거를 검찰이 자꾸 억지 기소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 행복회로,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챗 GPT한테 제 마음을 들킨 걸까요? 사진 한 장으로 제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챗 GPT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표현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도 등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시간 끌면서 버텨온 게 뭐냐? 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고, 혹시라도가 아니죠. 확신했죠,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를 받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속된 말로 날아가면은,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비명계가 갑자기 막 이제 자기들 뜻대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혼란 속에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외생 변수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저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구글이 알아서 알고리즘상으로 우리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타임라인에 추천해 주니까요.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슈가 되는 사진이나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사진들을 모은 사진픽 시간입니다. 예. 네, 환영 뿌찐이라고 달아왔습니다. 예. 와, 이 사진 어딘지 아시나요? 예. 이 사진 우리가 옛날에부터 통일 관련 교육 받을 때 보면은 많이 배웠던 북한의 류경 호텔입니다. 예. 북한의 류경 호텔인데요. 105층 높이의 북한 내 최고층 건물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겁니다. 최고층 빌딩. 그런데 엄청 화려하고 높은 빌딩인데요. 처음에 뭔가 있습니다. 대형 전광판 같기도 하고. 이게 라스베가스 가면은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스피어 이런 것들. 동그라미로 만들어진 그 구가 막 어떨 때는 스마일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공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쁜데요. 북한의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전광판 같이 이제 북한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영 뿌찐 이렇게 해놨는데 뿌찐이 뭘까요? 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뿌찐. 처음에 저도 뭐 뿌찐이 뭘까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뿌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러시아어로는 발음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 분들이 이렇게 뿌찐을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유경호텔이라는 게요, 사실 저희가 옛날에 중학교 때 통일교육 받고 이럴 때도 초등학교 때 받을 때도 다 배울 정도면은 1987년도에 착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살 때였는데 착공 후에는 2년 후에는 완공 예정이었지만은 소련이 그때 90년대 초에 붕괴하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고 40년 가까이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다가 이제 호텔 내부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에게 카지노 운영권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북한까지 가가지고 카지노를 갈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류경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알겠지만은 그냥 전광판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 105층이면 규모가 상당하고 저기 호텔의 객실 수가 100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북한이 그 정도로 관광을 열어젖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먼저 악성 부동산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류경 호텔에서 얘기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확인 후 답을 해드리고 있고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은 확인 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번 질문 볼까요? 예.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원래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국제법상 해양에 대륙붕에다가 뭔가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물 위로 드러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영토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시작점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어도 과학기지가 있죠. 해양과학기지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이게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면 이어도가 그 암초 자체가 이렇게 물 위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섬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는 게 아닌데 중국이 저렇게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영해나 아니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영토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도발하는 거거든요. 국제법상으로는 의미가 적은데 도발하는 건데요. 저는 중국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래서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근데 서해바다니까 뭐 원자력 잠수함이 서해바다로 진출하기 좀 어렵죠. 워낙 이게 수심이 얕기 때문에 서해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 그 비싼 잠수함이 속된 말로 낑겨버리면은 우리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에 어쨌든 서해는 뭐 수상함 그리고 초계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우리의 방어 수단들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하면서 지금 울릉도에는 울릉공항 짓고 있거든요. 근데 서해 흑산도가 있습니다. 흑산공항을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흑산공항도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흑산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흑산공항에 그런 어떤 공항이 생기게 되면요. 사실상 서해 지역에 우리의 항모가 하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흑산도 지역에 공항 활주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뭐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옆에 비행기를 많이 둘 수 있는 경납고를 둘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당장 거기에 활주로가 있으면은 당장 해군 초계기나 이런 것들이 이착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서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 중국의 기술 발전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건데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린다.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EUV, 그러니까 아주 그 파장이 짧은 그 EUV 리소그래피라고 하죠. 그 회로를 새기는 기계, 우리가 보통 ASML에서 수출한다고 알려져 있는 ASML의 EUV 기계를 중국이 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기술 측면에서는 중국이 반도체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금수 조치에 따른 그 효과인 거고요. 중국이 만약에 그 장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굉장히 빨리 따라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인력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속도 자체가 중국의 양이나 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출신 친구들과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생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저기 막 견눈이 많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관련한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진짜 머리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때 이미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선진국화 우리가 되어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학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만큼 그렇게 효율이 올라오지 않는 측면도 있다. 뭐 네가 못한 거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길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여기서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돼라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지금 뭐 그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이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어느 정도 한계나 피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중국도 중국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하에서는 한계점이 보이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예전에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기술로 아무리 치고 올라가도 러시아에서는 결국 거기도 전투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은 창의를 촉진시키는 그런 민주적 제도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러시아에서도 보잉사나 아니면은 맥도날드 더글래스나 이런 곳에서 만드는 전투기 같은 것들 비슷한 거 미그 전투기나 아니면 수호의 전투기 이런 거 다 만들면서 따라온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러시아가 끝까지 해결을 못했던 게 뭐냐면요. 미국의 전투기들의 엔진 내구성이라는 거는 끝까지 못 쫓아왔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은 옛날에 우리 영화 속 밈 같이 러시아 과학자 막 이렇게 머리 산발하고 이렇게 과학만 하는 아이언맨에도 나오죠. 뭐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느 시점에는 자본력과 어떤 그런 자유로운 연구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신제품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중국이 아마 좀 이제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연구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연구원들이 과제하기 바쁘고 그리고 그 과제 같은 것들도 뭐 페이퍼워크 하기 바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 대학원생들도 보면은 실제 대학원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스타이펜드라고 하죠. 그런 거 충분히 지급받지 못해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는 상황 생기고 밖에 가서 생활비 벌려고 과외 떠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게 참 저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훨씬 더 큰 지원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스톡에서의 후원은 조기 대선 확정 후에나 가능한가요? 아직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돼 있던데요. 저희가 기능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스톡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그 당비 후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후원을 하면은 이게
원래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후원을 하면은 후원 영수증 같은 것들을 발급해주는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씩 10,000명이 후원했다고 하면요. 1억 원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후원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 10,000장의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그러면요. 그 후원에 담당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로 진짜 바쁩니다. 진짜 돌아버립니다. 그럼 거의 진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자동화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은 또 휴대폰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당원인 경우에는 당비로 후원하는 경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원회로 들어가도록 설계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의 후원금은 후보에게 25억 원까지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당원들은 최대한 어차피 같아요. 그게 나중에 당비로 후원한 것도 영수증이 다 나오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당원들은 당비 후원 메뉴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일반 당원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후원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가르는 걸 자동화해 놓은 그런 건데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이런 고민 안 해줬었는데 이제 개혁신당 하면서는 어떻게든 후원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개발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우리 의원실에 정말 2004년생인가요? 예, 2004년생 비서관이 만들어 놓은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후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스톡 해외예선 가입 못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예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 본인 인증의 대체제가 해외예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메일 주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복 가입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하기 어렵다는 측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하람 식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단 한 푼도 천하람의 식비로 나가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의 식비로 나갈 수 없죠. 사실 선거 비용이라고 당비로 내주시면 천하람 식비로 나갈 수 있는데요. 후원금으로 주신 돈은 식비로 쓰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 끼당 몇천 원인가 그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거 넘어서는 식비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람이 그 이상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안심시켜 드립니다. 예. 불법 주차는 거리 미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불법 주차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거의 마련된 곳이 없죠. 그리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을 거의 세대당 0.2 이 정도로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계동에 살 때, 상계동에 구축 아파트 살 때는요, 그 아파트는 0.25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 한 채당 주차 공간을 0.25를 마련했다는 거거든요.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0.2, 0.3 요 정도인데요. 이게 요즘 말 안 되죠. 집 한 채에 차 2대씩 있는 집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0.2, 0.3의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이제 재건축할 때 그 등급 평가를 좀 후하게 주죠. 주차장 공간 때문에 이거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저희 동탄에 저희 아파트도 보면은 그 화물 운송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나 이런 것들 아니면 특수 차량을 주차하실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차고지에 그 차를 대놓고 그 먼 곳에 이걸 대놓고 출근하시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까지 가는 데만은 택시비를 쓰거나 아니면은 또 킥보드나 아니면 이런 걸 타고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그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시고 그러니까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에 위배되는 요소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화물 운송이나 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또 도시 가까운 데 생활하시는 그런 것에 제약을 받으면 그것도 제 생각엔 불공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좀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특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을 뭐 아파트 바로 옆에 지으면 그건 또 민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의 적절한 공간에
마련해두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까지는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저희 뭐 화물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맞기 대 김문수 대통령 되는 거 맞기 뭐 이런 걸 굳이 골라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뭐 두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붙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나라 망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뽑았을 테고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괴팍하고 이런 면은 있지만은 진짜 계엄 때릴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가적인 대형 사고를 치는 걸 보니까 저는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복지정책을 개편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복지정책 크게 선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게 복지가 사회 안전망으로 동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뭐 실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로해가지고 근로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완전히 진짜 밥을 굶고 이런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물을 치는 것이 이게 복지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이제 고급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복지로 제공하는 것, 이거는 과거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 그 성남시가 판교에서 나온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사실 좀 고급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복지로 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가 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게 성남시같이 돈 많은 곳에서는 이게 유지가 되는데요. 나머지 돈 없는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이 야 성남은 저거 한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 복지가 아이템으로 등장하면서 솔직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성남이나 화성같이 경기도의 불교부 단체에 가까운 곳들, 그러니까 기업이 많아가지고 세수가 많은 곳들에서 하는 복지를 따라하다가 진짜 가랑이 찢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우리가 고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 가지고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굉장히 그 아까 뭐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요.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라 좀 때로는 너무 고급스러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걸 왜 국가의 복지로 해결하지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있다면은 노숙자가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도 있어요. 아, 저도 솔직히 이거는 좀 답답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노숙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장소가 서울역 그 앞에 보면은 이분들이 무료 급식소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엔 또 많아진 게 뭐냐면은 인천공항에 가면은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이 24시간 운영시설이고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공기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 구경하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문이고 뭐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인천공항에 가셔가지고 그걸 향유하실 권리는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저는 사실 인천공항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출국 공항세 이런 걸 부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인천공항에서 뭐 화장실을 씻고 이러시면서 또 실제 비용을 부담하시는 분들의 이용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갈 공간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좀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그거 선호하신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좀 그분들이 그 인천공항 쪽으로 오시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냉정하게 우리가 좀 제지하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교통비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시면 잘 안 나오시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 후원 한도 공제 금액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는 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후원하시면요, 세액공제가 10만 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100% 세액공제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내시면 10만 원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 퍼센트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좀 깎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언제 한번 공지나 또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후원하실 수 있는 분과 없는 분, 그리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주자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답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이랑은 엄청 친한데요.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제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저한테 잘해주시고 또 챙겨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예, 두 분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경선이라는 것이 두 분 다 잘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뭐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 캠프에서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찌라시, 밭글로 돌았거든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면요. 어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 그러니까 3인방 중에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요. 절대 출마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쪽에서 최근에 뭐 다소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축적된 그런 실력과 이런 게 있으시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역할을 하신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문제점 해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랬는데요. 저는 이번에 얘기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 산지에 임도를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도, 그러니까 숲풀림자를 쓰겠죠. 그 숲 속에 도로가 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차나 아니면 인력들이 빠르게 투입되고 빠르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곳이 100% 자연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 사실 그것만이 무조건 자연보호의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산에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번지는데 이렇게 소방 인력과 소방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산을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정상은 아니더라도 옆에 빨리 이렇게 소방차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뚫는 것이 좋으냐를 봤을 때 오히려 나무들의 손실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오히려 그런 도로를 내는 것이 훨씬 낫다. 사실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도로를 불이 건너는 것도 이게 불씨가 날려가지고 건널 수 있지만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끊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임도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 임도를 내면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원래 도로를 내게 되면 그 옆으로 통신선로도 깔 수 있고요. 그리고 하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 공사할 때 같이 이제 상수도 같은 것도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산에 펌프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뭐 소화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꼭 환경보호론자들의 말만 들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거 안 해가지고 산이 뭐 이렇게 산불 피해 입었을 때 더 큰 피해 입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소방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1년에 몇 분씩 몇십 분씩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소방관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군대만 본다 하더라도요. 옛날에는 모든 사단들이 보병사단에 가깝게 운영되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병사단으로 전부 다 전쟁 나면은 고지전투하라고 이제 산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의 산악병 같이 산악사단처럼 이제 되는 적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우리 군도 교리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기동부대 아니면 기계화 부대, 차량화 보병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는 소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겠지만은 결국 헬기나 항공기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과 소화제를 투입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 이런 산불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장비 구입하는 데는 정말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면서 적어도 수조 원의 피해가 우리에게 발생한 겁니다. 근데 소방 헬기 아니면 소방 그런 항공기 이런 거 사는데 그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항공기나 이런 걸 도입하기에 따라 가지고는요, 정말 다목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공중급유기가 있잖아요. 예, 공중급유기가 원래 여러분이 공중급유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공중급유기가 야 저거는 공중급유기니까 비행기 안에다가 몸통에다가 기름이 꽉 차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우리 뭐 소세지 같이 있잖아요. 이게 소세지가 안에 알맹이 차 있으면은 그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알차 있는 것처럼 그 비행기 그 공중급유기에다가 기름을 꽉 채워버리면 이거 날질 못합니다. 무거워가지고 몇백 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중급유 밑에 화물칸에만 기름을 좀 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중급유를 하는 거고 위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중급유기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공중급유 샀을 때 MRTT라고 하죠. 예. MRTT. 그게 제가 아마 줄임말이 MR이 앞에 멀티롤일 거예요. 멀티롤 T 하나는 탱커일 텐데 어쨌든 멀티롤을 어쩌고 탱커겠죠. 멀티롤 어쩌고 탱커일 텐데 MRTT가. 그런데 이 다목적 활용인 거죠. 그래서 이 공중급유기를 우리가 4대 샀을 텐데 이 4대 중에 정부 관료들이 출장할 때도 타고 갈 수 있게 이걸 만든 거예요. 수송기 역할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국방장관이 이거를 타고 국정원장인가 국방장관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출장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때 이 A330 MRTT를 써가지고 갖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에어쇼 비슷하게. 그 뭐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그 유해 담은 그 비행기가 오니까 옆에 우리 F-15랑 그 F-35랑 옆에 다 가가지고 옆에 싹 붙어가지고 호위 비행하면서 예, 거기서 그 파일럿이 딱 거기다 대놓고 여기서부터 장군님의 유해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막 영상했던 거 멋있었는데 그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산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장비를 도입할 때도요. 저는 충분히 그런 비행기나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멀티롤을 생각하고 꾸려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하는 곳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돈이 아까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없다면은 새로 디자인해서 설계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평소에는 정부의 장관이나 요인들이 출장 다닐 때 쓸 수 있는 비행기를 쓰다가 나중에 급할 때는 산림 화재 진압용으로 쓸 수 있는 거 한 뭐 10대만 사줘.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정부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출장 갈 일 많은데 좀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 어차피 장관 출장할 때 지금 뭐 비즈니스랑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끊어서 댕기고 이러면은 그것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 텐데 그 논스톱으로 그 전용기 좀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화재 진압용 비행기는 제가 봤을 때 뭐 밑에 철판이나 아니면 이런 거 뭐 철판이 아니죠. 그 방화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설계가 좀 다르겠지만은 없으면 만들면 되죠. 예, 그런 게 창의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질문을 답했는데요. 못 답한 부분들 있으면은 제가 또 체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개혁신당의 당세를 또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우리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널리 알려서 이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앱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 빅 이벤트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또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채널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밤 10시엔 이준석의 라이브. 저는 내일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